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1 제5회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점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는 달리 수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에 관한 문제는 점유 자체가 문제를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점유에 관한 문제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자, 수업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그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나 방해 배제 청구권 같은 걸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일 텐데요. 첫 번째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점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점유한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점유하는지 여부, 건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이기만 하면은 토지를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토지를 공동 점유하게 되는 것이겠죠. 공동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들에 대해서 그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 철거 청구와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 토지가 있고 Y 건물이 있는데 이 Y 건물을 값 1, 값 2, 값 3이 3분의 1 지분씩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X 토지의 소유자가 을일 때 이 을은 각각의 소유자한테, 각각의 공유자한테, 즉 값 3한테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각자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자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고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지분의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을병이 임대를 하려면 이제 공유물의 관리니까 과반수 지분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1, 갑2, 갑3이 병에게 임대를 해준 경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니까.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점유하고 있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을은 병한테 퇴거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을은 갑1, 갑3한테 철거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퇴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거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퇴거를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1, 갑2, 갑3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한테 퇴거 청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거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를 하더라도 건물의 점유자, 병 같은 건물의 점유자한테 그 철거 청구권에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을 그 건물에서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입니다. 점유보조자는 사실상의 지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만은 점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죠. 그리고 점유보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 점유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요. 당연히.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자, 그러나
자력부재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는 없지만은 누군가 뭐 이제 그 점유물을 침탈해 가려고 할 때 그때 자력부재권은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점원 같은 경우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점원의 경우에는 소유자, 그 점포 소유자의 점포 뭐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점포에 있는 물건들을 점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들에 대해서 주인에게 자기의 점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점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그 점원이 점포를 지키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훔쳐가려고 할 때 그걸 못하기는 막아야 되겠죠. 근데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지만은 자력부재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도둑놈이 훔쳐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자력부재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점유 볼게요. 간접점유 같은 경우에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점유하는 것이고요. 그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 방해배제나 점유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반환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가 원래 점유하고 있던 거니까 반환청구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가 이제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하도록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간접 점유자의 경우에는 직접 점유를 침탈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요 건물에서 건물이 있고, 요 건물이 갑의 소유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의 소유이고, 그 다음에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임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임차인인 을의 점유는 이 사람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인 갑은 이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점유 매개 관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갑과 을이 이제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고 을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의 점유를 을의 의사에 반해서 건물의 점유를 제3자한테 넘겼다. 제3자한테 건물의 점유를 넘겼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점유 침탈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직접 점유자인 을이 제3자인 병에게 이 건물의 점유를 넘겼다. 갑의 의사에 반해서 넘겼다. 라고 할 때 이 을이 병한테 점유를 넘긴 것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갑의 점유를 침탈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할 수 있지만은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의사에 반해서 했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를 통한 취득시효도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인인 소유자가 예를 들면 20년간 점유를 하면은 이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해준 그 기간 동안에도 갑은 이 토지를 이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기간 동안, 즉 임대를 해준 기간 동안에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 요청권과 간접 점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항상 누구한테만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점유자한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 점유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점유자에게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접 점유자에게도 계약상 반환 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X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X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은 갑은 원상회복으로서 을에게 X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X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데 이 X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의 근거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48조에 따른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213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원상회복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213조에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권리 중에서 뭐 어느 권리를 행사하든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매수인이 X라는 목적물을 인도받고 그 X라는 목적물을 병에게 임대를 해줬다. 즉 병이 임차인이었다. 그 다음에 갑이 임대인이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병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은, 즉 제3자로서 보호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갑한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임차인인 병이지만은 이게 이제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은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누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이 병이란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뭐 을이 해제하든 갑이 해제하든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갑은 일단은 아까는 을이 그러니까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갑은 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 2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은 반환 청구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경우에 548조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548조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을만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을만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을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213조에 따라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될까요? 소유물 반환 청구, 213조의 반환 청구는 직접 점유자에게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만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지금 이 설명이에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간접점유자, 여기서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간접점유자에게는 213조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뭐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해서 갑이 을에게 이제 간접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보겠습니다.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특히 취득시효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죠. 이 취득시효 관련된 문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득시효 공부하는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문제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취득시효의 경우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의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선의의 점유자가 현존 이익에 따른 반환 청구만 반환만 하면 되는데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타주 점유 같은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점의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로 선점을 한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관계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죠.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원칙은 소유의 의사는 추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 즉 자주점유라고 하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주점유라고 하는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번복이 되느냐? 한번 보죠. 첫 번째,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한에 기초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한에 기초해서 점유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것은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다.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됐다면은 그 임차권은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고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라면은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소유자라면 통상 취했어야 할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점유취득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유취득의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내가 왜 점유를 취득했는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취득 권한 자체가 내가 왜 뭐 예를 들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내가 이 목적물을 점유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을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을의 점유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그런데 을이 내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게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내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을 스스로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 매매 계약을 체결을 입증하지 못했으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입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의 권한을 입증하지 못한 것과 못했다고 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갑이나 다른 누군가가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의의 무단점유, 즉 타인 소유 물건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뭐 들어가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국가 소유의 자기 땅이 아닌 국가 소유의 땅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건물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취득시효 기간 동안에 점유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악이라고 할 수 이제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악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 판례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라고 봅니다. 즉 소유에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그 건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입증이 돼야 되겠죠.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깨지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왜 이걸 점유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에 의해서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악의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점유자가 명의수탁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역시 그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도인의 점유 같은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자주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어요. 소유권을 넘긴 거죠. 즉 을이 소유자가 된 겁니다. 을이 소유자가 됐는데 근데 아직도 이 X를 이제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갑이 X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가 이제 취득시효, 그러니까 계속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흐른 다음에 이제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이 소유권의 기초에서 이제 계약관계의 기초에서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 좀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한다면은 그 계약상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을한테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의 근거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마침 그 매매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고요. 20년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취득시효를 주장을 합니다. 취득시효를 주장을 해요. 내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취득시효를 주장을 하는데 이 매도인 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그런 매수인의 점유도 역시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제 을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한테 권리가 없다든지 매매 계약이 무효라든지 이런 점에 대한 것들을 을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계약이 이제 무효인 경우요. 사후적으로 계약이 무효인 것을 을이 알게 되었습니다. 을이 사후적으로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을이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그 을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보기 어렵지만은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목적물을 넘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밑에 같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 지금은 이제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타주점유로 이제 자주점유 추정을 깨트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타주점유자가,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자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의 의사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주점유로 변경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유를 이전해준 자에게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표시한 경우에도 역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였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주점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점유는 이제부터 자주점유가 된다.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자주점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자, 이제 이거는 언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점유자가 패소한 시점, 진정한 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그래서 점유자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 패소한 시점부터는 타주점유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원래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악의의 점유와 선의의 점유 같은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이 본권에 관한 소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 섬유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 본권에 관한 소라는 건 뭐예요? 본권이란 건 뭘까요? 뭐 예를 들면은 소유권이라든지 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권리,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권리들의 기초에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였을 때는 패소한 경우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되는 거죠. 악의로 간주되는 거죠. 소를 제기할 때부터,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본권에 관한 소라고 하는 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뭐 이제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역시 본권에 관한 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본권에 관한 소는 이제 197조 2항에 따라서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로 취급이 되는데요. 근데 타주점유로 인정이 되는 거는 원래는 자주점유였다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타주점유로 인정이 돼요. 근데 그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거는 패소한 시점부터 타주점유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는 이제 선의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은 근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시점은 패소한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의 승계가 있다고 해서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취득시효의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소유자이고요. 얘가 점유자인데 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효과를 주장할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병에게 점유가 이전됐을 때, 병에게 인도를 했을 경우에, 이제 병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은 당연히 전 점유자의 점유도 아울러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점유를 승계받았을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점유로 인한 잠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껐다 다시 시작합니다. 점유로 인한 효과까지,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효과까지, 이것까지 승계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점유로 인한 이제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을이 이제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준 경우에 병은 자신의 독자적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나중에 이제 20년간 점유해서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을을 대위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엔 또 매매계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독자적인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을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해서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이 승계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점유가 이전이 됩니다. 상속인에게 점유가 이전되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유가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 전 점유자의 점유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에 의해서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시켜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점유의 태양도 그대로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자 있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인데요. 평온 공연성도 역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공연성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평온 공연성이 깨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해서 평온 공연성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평온 공연성의 의미는 뭐예요? 평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폭적인 방법으로 이제 물리력 같은 걸 사용해서 점유를 개시한 거를 이제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폭에 의한 점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연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몰래 점유를 하는 건 몰래 하는 거를 이제 은비에 의한 점유, 공연하지 못한 점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평온하게 점유를 개시한 것과 그 다음에 몰래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점유를 개시했다는 그런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런 평온성이라든지 공연성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온 공연성이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해서 평온 공연성이 깨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효력 부분입니다. 점유는 권리 추정력이 있죠. 그래서 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권리의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경우에는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점유의 추정력이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 같은 경우에는 전 점유자에게 점유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X를 이제 을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갑이 자신이 X의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해서 이제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을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야, 난 너로부터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을이 펼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인 경우에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기에 의해서 을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갑의 의사에 반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갑이 매매 계약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X가 동산인 경우에는 을이 내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소유자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을한테 있습니다. 을이 매매 계약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갑에 대해서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어떤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을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구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도 세 가지 형태가 있겠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인정이 되겠죠. 근데 점유를 침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이전된 것을 점유를 침탈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도된 것은 아니죠. 속아서 인도된 거긴 하지만은 의사에 반해서 인도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 침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질권자가 속아서 제3자한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질권자는 질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질권에는 질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질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게 되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질권자가 자신의 그 점유를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결국은 질권 설정자를 대위해서 그 질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질권 설정자로부터 목적물을 돌려받는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부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설 같은 경우에는 질권의 경우에도 물권 청구권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설명을 했지만은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점유 침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는 이제 그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은 자력 부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인데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과실할 때는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야 되고요. 법정 과실이라고 하면 보통 뭐를 생각하면 됩니까?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임대 수익 같은 것을 목적물로부터 얻은 수익 같은 거를 법정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대 수익 같은 것이 법정 과실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이 법정 과실 수취권할 때의 과실은 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까? 점유자가 직접 사용해서 얻은 사용이익도 역시, 그러니까 점유자가 직접 사용해서 사용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그 사용이익 자체가 점유자한테 귀속이 되고요. 점유자가 제3자한테 물건을 빌려주고 임대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과실도 역시
선의의 점유자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의 점유자 할 때 선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과실수취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신한 경우가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소유자라든지 지상권자라든지 임차권자 같은 경우가 과실수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판례는 단순히 선의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 선의이기 위한 그 오신한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과 민법 587조인데 587조의 내용은 여러분들 뭡니까? 매매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죠. 즉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587조잖아요. 587조는 이제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갑과 이렇게 있을 때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인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매매대금의 이자도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587조 때문에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또는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면은 매도인은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면은 매수인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는 것만큼 과실만큼의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건데 원칙적으로는 이 548조 때문에 587조에 의해서 과실은 매도인에게 이자는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임대 수익 상당의 임차료 상당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587조가 있는데 요건 이제 과실은 매도인에게 이자는 매수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도 준용이 되냐면은 갑과 을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X를 이제 갑이 을한테 넘겨준 거죠. 근데 이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다라고 보죠.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X를 반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 줘야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매매 계약이 무효다 또는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기 전까지는 을은 어떤 점유자예요? 선의의 점유자가 되겠죠.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 목적물의 과실을 갑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걸 몰랐다. 갑도 역시 선이었다. 갑도 선이었는데 이제 갑은 받은 매매 대금에서 뭐 운용 이익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그런 수익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뭐 받은 이익이 있으면은 어쨌든 현존하는 이익, 이자 포함해서 현존한 이익을 다 을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선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수취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선의인데 매도인은 이 과실을 갑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은 매수인은 과실을 매도인한테 반환할 필요 없지만은 매도인은 목적물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이라든지 또는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을한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는 조금 부당하죠. 매도인한테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87조의 취지에 따라서 만약에 을이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실을 갑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갑도 선의의 매도인인 갑도 이자를 을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87조가 유추적용되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 의무를 지고요. 그 다음에 과실뿐만이 아니라
이자도 부당이득으로 이자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유자의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고 이자까지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인데 이 그러니까 점유 기간 동안에 이게 악의의 점유자였습니다. 점유 기간 동안에 제3자한테 물건을 빌려주고 뭐 예를 들면 1억의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럼 1억의 임대료를 당연히 악의의 점유자니까 갑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뭐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라 라고만 돼 있으니까 1억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억을 받은 다음에 뭐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5%의 일단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록 그 이제 선의 점유자의 과실 반환 의무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은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악의의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까지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자도 반환 의무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이제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필요비 상환청권과 유익비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필요비 상환청권과 그 유익비 상환청권은 언제 그 변제기에 도달하느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때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일단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니까 변제기가 언제 도래하느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그 비용상환청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지출이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라면은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요거 봐야 돼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이제 이게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갑과 을 사이에 만약에 이제 을이 비용을 지출했다. 뭐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했다.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때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때 임대 계약 당사자들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특약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임대인이 갖고 있던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제 뭐 임대인의 채권자가 이 X를 경매에 넘겨서 이제 병이란 사람이 목적물을 경락을 받았어요. 이제 경락이. 지금 이제 경락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은 이제 이 매수인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한다면은 을은 병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 그냥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권 같은 걸 행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이었어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인 경우에 만약에 이제 병이 을한테 반환 청구를 한다.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을은 병한테 대항력이 없으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을이 병의 반환 청구를 받아서 병한테 반환을 해주는 경우에 을은 병에게 203조에 따른 비원 상환 청구권을 203조에 따른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병한테 행사할 수 있겠느냐. 얘가 이제 회복자잖아요. 소유자니까 회복자가 되고 얘가 점유자가 되잖아요. 회복자 점유자의 관계니까 을이 병에게 그 203조에 따라서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적법한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소유자가 원상회복,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유익비와 필요비는 어차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필요비, 유익비 받지 않을 생각으로 특약을 했다.
라고 했는데 그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는 이유로 다시 유익비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타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을은 오로지 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른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에 대해서 뭐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X라는 목적물에서 발생한 결련성 있는 채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그 갑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근거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병에게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는 있어요. 즉 을이 병에게 직접적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 203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그걸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목적물과 결련관계가 있는 채권이니까 그걸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유치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병이 을한테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요? 을은 갑으로부터 유익비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병에게 X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X를 인도하라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용의 지출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라면은 그 계약관계에 따라서 비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203조 이 비용상환청구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급계약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요. 이제 갑이 도급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이 공사를 해가지고 이 목적물을 좋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제 그 계량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X라는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병이었다. 병이 소유자였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 수급인한테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수급인한테 반환 청구를 하게 되니까 을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을이 야, 내가 목적물을 계량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비를 지급해라, 상환해라 라고 을이 병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그 가치만큼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도급인인 갑만이 행사할 수 있고요. 병한테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을이 직접 병한테 대해서 그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을은 단순히 도급계약상의 공사 대금 채권만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점유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시험 잘 치르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도 잘 듣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